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입니다.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산다라는 얘기고, 누군가는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어제가 사실은 마감 시한이었는데 부양책 관련해서요. 그런데 일단은 된다 안 된다 아직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어, 기대감은 그냥 낙관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해서 이제 어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막판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일이 지났지만 계속 합의는 뭐 어쨌든 논의는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결론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희망은 뭐 유지된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블루 웨이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말하자면 그 바이든이 되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된다라는 의미의 블루 웨이브가 실제로 좀 약간 골드만삭스 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경제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퀄스 연준 부의장이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취약한 비은행 시스템이 노출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하는 거는 은행의 대출은 음, 상당 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담보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 대출도 하지만 담보를 잡고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담보는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유형 자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뭐 아파트 담보, 집 담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공장을 담보로 잡는다든지 이 유형 자산을 담보로 많이 잡는데요. 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무형 자산의 시대가 되잖아요. 무형 자산에 대해서 무형 자산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고 막 이렇다라고 하면 은행은 대출을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무형 자산은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담보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형자산 시대에 무형자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돈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모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무형자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겠다라는 시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형자산의 투자에 대한 투자는 비은행권에서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비은행권의 이제 문제는 이제 무형자산이다 보니 이게 실제로 평가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퀄스 연준 의장이 했습니다. 음, 이게 문, 문제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은행 시스템에서의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어렵다. 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걸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기사로는 트럼프가 바이든 추격 탄력 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기사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양책은 진통을 겪고 있고 어쨌든 오늘 이후에도 협상은 지속한다라는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대선 전까지는 좀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사는 거래도 파는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 대선이 걱정돼서 파신 분들은 이때부터 많이 파셨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 기준으로 그럼 이러면은 9월 달부터입니다. 9월 달부터 이제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을 파시는 분들은 9월 달부터 많이 파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선이 걱정돼서 파신 분들은 많이 파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때는 너무 숏을 많이
쳤다가 돌아온 거라고 보면 지금은 글쎄요 뭐 요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더 뭐 빠지거나 할 수 있지만 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힘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연준의 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연준 자산이 조금씩 스물스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전고점을 뚫은 상황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그 화폐 가치 하락 그러면서 어제도 저희 그 채널에서 얘기를 하셨던데 숏캐시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이거는 좀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맞을 수 있어도 근데 숏캐시의 논리는 뭐냐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연준 자산 안 늘어나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연준 자산 이제 조만간 정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도 최근에 스물스물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는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30포인트를요. 아직은 넘어서진 못했지만 30포인트를 위협하고 있다.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불확실성에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 변동성에는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물 금리도 지금 0.8을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위험하고 사실 빅스도 여기서 더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기 넘어서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이고요. 금리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조금 반등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가는 그냥 뭐 특징은 뚜렷한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이제 GM이 조금 올랐다 뭐 이 정도 뭐 뚜렷한 특징은 발견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좀 따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10월 달부터 이렇게 쭉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쭉 트렌드를 보면 음, 경제에 트럼프가 도움을 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4%는 아니고요. 이게 처음으로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라는 게 46%입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음,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부양책을 많이 썼는데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냐 이걸 좀 체크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가 훨씬 넘은 상황이고 실제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썼나 봤더니 GDP 대비 와 근데 일본 진짜 많이 썼네요. 20%나 썼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썼습니다. 2.8조 정도 썼네요. 그리고 100%를 지금 이제 처음으로 넘어서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에 대한 얘기를 저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100%를 넘어서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 프랑스도 뭐 6%, 캐나다 5%, 독일도 거의 뭐 10% 가까이 썼습니다. 다 썼어요. 예, 부양책을.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고 화폐 가치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지 화폐 가치가 자산 가격을 상승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상승하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그 전망은 이거는 좀 계속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제가 못 드렸어 가지고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망자 수입니다. 신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국가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워낙 이제 신규 확진자 수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코로나가 좀 다시 2차 웨이브가 언제 뭐 2차 웨이브다라는 얘기는 나오기 어렵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카카오뱅크 미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뭐냐면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한 날 이제 5만 명 넘게 가입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전체 인구수는 236만인 게 236만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때 뭐 휴대폰 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 요것만 하면은 그냥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럼 이때 이제 카카오뱅크 미니를 가입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아마 은행 갈 일이 없지 않을까. 은행에 지점을 가실 일이 없지 않을까. 사실 이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고, 요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카카오 주식을 보면요. 이제 4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제 35만 원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10% 이상 정도, 10%, 1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 얘기를 하는 주식 매니저도 거의 없고, 야, 요새 카카오를 왜 사냐? 너무 비싼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카카오가 어제도 자세히 보시면 이게 35만 원에서 어, 전, 어, 그저께 35만 원에 끝났고요. 어제도 35만 원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어제 장중에는 이게 이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트가 무너졌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끝났다 카카오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뭐 어쨌든 기사 회생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마 이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오늘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도 보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어제. 그런데 이제 이 가격에서부터 쭉 올라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7만 원이긴 한데 똑같은 17만 원이고 똑같은 35만 원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제랑 그저께랑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거래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카카오를 여기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쭉 올라온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우 많이 올랐다. 팔고 싶은데 어떡하지? 팔고 싶은 사람들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식을 못 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분들 간에 거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파신 분이고요. 이건 사신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났다는 게 의미는 뭐냐면 이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팔고 사고 싶었던 사람이 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팔고 싶어 하시는 분보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기다리는 분이 많아진다는 거는 건전한 주식의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비슷한 얘기로 M&A 시장에서도 지금 활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사실 M&A가 거의 없었어요. PEF 시장에서도 되게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어제 뭐 인텔과 하이닉스의 메가딜 10조 달러, 10조 원 수준의 메가딜이 일어났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텔 입장에서는 그 공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은 그 인텔의 전략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인텔에서 하이닉스는 샀잖아요. 그 공장을. 어, 왜 샀을까요? 하이닉스한테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텔은 판 거고요. 하이닉스는 산 건데 하이닉스한테는 이 공장이 아주 새로운 거고 아주 이제 열심히 해볼 심산이 있는 거죠. 인텔은 그 돈을 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8월, 9월 달에도 계속해서 메가 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은 이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긍정적인 시각 그리고 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큰 트렌드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변동성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은 맞고 인정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비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큰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